어서 오십시오. 소설 낭독해 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김용훈 작가님의 안개꽃 12번째 이야기. 그럼 지금 바로 낭독 시작할게요. 김용훈 작가의 안개꽃 12번째 이야기. 숙명. 영옥은 엊그제 일수돈을 받으려고 미용실에 들른 송정란에게 들은 말을 새삼 머릿속에 떠올렸다. 송정란은 친한 사람에게나 귀뜸한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넌지시 말했었다. 원장님, 돈 좀 벌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투자해서 재미 볼 때가 있어요. 어떤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적어도 1,500만 원이 되는 한 해가 자신 있게 보증할 수 있어요. 어때요? 도대체 어떤? 우린 서로 친한 사이고 또 미용실 운영에 도움이 되어드릴 것 같아 원장님께 권해보는 거라고요. 내가 잘 아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번에 큰 걸 물었어요. 양로원 자리라고 아주 알토란 같은 땅인데 그걸 사서 택지로 다듬어 분양하는. 전 그런 데 대해서는 까막눈이에요.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나만 믿으세요. 나도 투자했으니까요.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요즘 세상에 떼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어물어물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말고. 송 여사님이 직접 투자하시고 권하는 정도라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나저나 제게 그만한 돈이 있어야죠. 이렇게 송 여사님께 일수돈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인데요. 돈 없는 사람만 남의 돈 빌려 쓰는 세상인가요, 어디? 어쨌든 친한 사이니까 원장님께 권해본 거라고요. 혹시 의향이 있으시면 내일이라도 내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잘 아는 친구분들이라도 좋아요.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안 그래요? 그 부동산 사무실은 믿을 만한가요? 그럼요. 아마 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보다 성실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아래층에 있는 박사부동산이라고요. 그래요? 그럼 난 가겠어요. 내일 또 봐요. 그리고 송정란은 가버렸다. 1,000만 원 투자하면 1,500만 원, 그것도 한 달 안에? 그렇다면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 4,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한 달 안에? 영옥은 카운터의 서랍 속에서 상가 안내 책자를 끄집어낸 다음 뒤적여봤다. 거기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그녀는 곧 전화기를 집어들고 드륵드륵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네네, 박사부동산입니다. 허 선생님 자리에 계신가요? 영옥이 묻자 그쪽의 여직원이 상냥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아, 그래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어머, 난 또 누구시라고. 허 선생님 오늘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감기에 몸살이신가 봐요. 아까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였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직원 대신에 느닷없는 사내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조태환입니다. 항상 명랑하시군요. 요즘 미용실은 잘 됩니까? 잘 되는 게 뭐예요? 워낙 불경기라 나서. 그나저나 형님은 왜 찾으십니까? 뭐 좀 물어볼까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제게는 안 됩니까? 그럼 다시
영옥이 어물거리며 전화를 끊으려 들자 조태한이 넌지시 말했다. 사모님께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 돈 있으면 이런 기회에 투자하십시오. 한 달 안에 돈을 곱절로 불려드릴 테니까요. 투자하라고요? 저희 박사부동산에서 벌린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틀림없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제가 그리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긴 그럼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저희 사무실로 내려오시든가요. 아니면 저쪽에 조용한 살롱으로 가서 바람도 쐴 겸 우선 이리로 내려오시죠 뭐. 그럴까요? 전화를 끊은 영옥은 종업원에게 요 아래층 좀 다녀오마 이르고 곧 미용실을 나섰다. 이쯤 되면 박사부동산에서 무슨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허준에게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던 것인데 뜻밖의 일이 쉽게 풀린다 싶었다. 그런데 송정란의 얘기와 조태한의 얘기는 각각 달랐다. 송정란은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00만 원을 더 붙여주겠다 했지만 조태한은 곱절로 불려주겠다고 했다. 누구의 말이 옳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 싶었고 어쩌면 송정란은 막대한 이익금 중의 절반을 중간에서 가로챌 속셈이다. 그렇다면 더 큰 쪽, 즉 조태한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로 했다. 영옥을 근처의 살롱으로 안내한 조태한은 그때부터 슬슬 양로원 자리에 대한 얘기를 풀기 시작했다. 조태한은 투자한 사람에게는 박사 부동산의 신용과 명예를 걸고 당자 수표를 발행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조태한에게 설명을 다 듣고 난 영옥이 넌지시 물었다. 박사 부동산에서 벌인 사업이만큼 허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자 조태한이 껄껄 웃어대며 말했다. 물론이죠. 사모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의 성격이 여간 꼼꼼해야죠. 그런 빈틈없는 분인 만큼 사모님께선 요만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은 언제까지? 그러자 조태한은 얼른 거짓말을 해댔다. 사실 말씀이지 투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 평소부터 우리 박사부동산을 아껴주신 분들만 고르다 보니 오늘까지. 그러나 사모님을 끝으로 그만 매듭을 지을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모님께서는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타셨다고나 할까요? 정말 한 달 안에? 특별히 생각해서 사모님께는 원금의 곱절을 약속합니다. 실은 어쩌냐게 송여사에게 투자 권유를 받았어요. 송여사를 아시죠? 알고 말고요. 그분도 이미 투자를 하셨죠. 이런 기회는 앞으로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모님? 네. 영옥은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2층의 미용실로 돌아온 영옥은 이제부터 돈 마련을 해야 했다. 그녀는 대뜸 해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무지개 미용실의 운영난을 걱정해주면서 언젠가 해림은 말했다. 내게 돈이 좀 있다. 그냥 갖다 써라. 영옥이 드륵드르륵 다이얼을 돌려대자 곧 전화가 걸렸다. 상순이냐? 영옥이 묻자 네, 아줌마. 얼른 이쪽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상순이가 대답했다. 우리 아줌마 바꿔드릴까요? 그러렴. 곧 해림이 전화를 받았다. 영옥아, 나야. 집에 있었구나. 가긴 내가 어딜 가니. 해림아, 너 허준이란 사람 알고 있지? 갑자기 무슨... 시침 떼지 마. 언젠가 그 사람이 내게 말하더라. 전에 여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그건 사실이야. 이 동네에서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됐니? 우연히. 허준, 그이가 네게 또 무슨 말을... 안심해. 그는 이런저런 네 칭찬을 했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무엇인가 알고 있다 쳐도 어쩌고 저쩌고 함부로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영옥이 이어 말했다. 그 사람 오늘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왜?
감기에 몸살에 결근할 정도인 걸 보니 몹시 앓는 모양이더라. 아파트에 혼자 사는 모양인데 어쨌든 안 됐더라. 그렇다고 몸병을 갈 수도. 그나저나 혜림아, 너랑 상의할 게 있다. 무슨 일인데? 네게 부탁이 있어서다. 만나서 조용히 얘기하자. 어서 오렴. 기다릴게.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다. 두 사람의 말을 옆에서 귀동냥한 상순이가 혜림에게 물었다. 누가 아픈 모양이죠? 선생님이. 그래요? 갑자기 상순이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어디가 아프시대요? 네? 감기 몸살에 몹시 아프신 모양인가 봐. 그렇다고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문병을 갈 수도 없고. 그러자 상순이가 대뜸 말했다. 아줌마 대신에 내가 다녀올까요? 네가? 몹시 앓는다면 보나마나 허 선생님은 굶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입맛을 잃은 데다가 뒷바라지 해줄 사람도 없고 보면. 안 그래요, 아줌마? 혜림은 상순이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그럼 네가 가서 이것저것 거들어드리고 오렴. 네, 아줌마. 몸을 일으킨 상순이는 그때부터 떠날 채비를 차렸다. 보나마나 김치도 없을 거예요, 허 선생님 댁엔. 그녀는 김치를 담은 보식이랑 나름대로 요모조모 생각해서 챙긴 작은 꾸러미를 들었다. 상수는 허준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묻고 몇 층 몇 호인지를 물어본 다음 혜림에게 일렀다. 영옥 아줌마 오시면 함께 점심 식사하세요. 염려 마. 조금 웃어 보인 혜림이 이어 말했다. 허 선생님께 내가 걱정하더라고 전해다오. 알겠어요. 상순이는 아파트를 나섰다. 하늘은 마냥 잿빛이었다. 오늘은 아침부터 그랬다. 이제라도 눈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았다. 상순이는 허준이 좋았다. 왠지 처음부터 그랬다. 겨우 3번밖에 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때마다 마주 앉아 긴 얘기를 나누어 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상순이는 그런 그가 좋았다. 마치 오래 사귀어온 사람처럼 그랬다. 훤칠한 키에 볼수록 용모가 준수한 남자. 흐린 날씨처럼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사람. 단 한마디도 허튼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던 그러면서도 왠지 자꾸만 친밀감을 주던. 상순이는 한길을 건너기 전에 길가의 우뚝한 상가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엔 쌀가게며 정육점, 생선가게랑 식료품 가게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는 앓는 사람의 입맛에 당길 음식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빡빡한 육류보다는 아무래도 생선이 그리고 신선한 야채가 좋겠다면서 혼자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 가게 저 가게에 들러 물건들을 샀다. 갖가지 양념들도 잊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상가 건물 밖으로 나섰을 때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서 이윽고 희끗희끗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눈송이들은 탐스러웠다. 한 길을 건넌 상순이는 발걸음을 재우쳤다. 곧 드넓은 어린이 놀이터가 그 놀이터의 철망 울타리를 따라 한동안을 걷자 물 없는 풀장이 나타났다. 그 텅 빈 풀장 복판엔 돌 받침대가 도톰했고 다시 그 돌 받침대 위엔 대리석 조각품이 올려져 있었다. 그 조각품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자상이었는데 지금 엄마와 아기는 내리는 눈을 맞아가며 거기 앉아 있었다. 걷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서서 물끄러미 그 조각품을 바라다 보았다. 볼수록 정겨운 모자상이었다. 저 여자는 누굴까? 저 아기는?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 순간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엉뚱한 착각이 들자 그만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당황해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어느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상순이는 초인종을 울려댔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리자 허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선생님. 곧 문이 열렸다. 아니, 아가씨가 여길 어떻게... 몸이 편찮으시다기에. 어서 들어와요. 그의 얼굴은 몹시 초췌해 보였고 몸을 지탱하기도 힘겨운 눈치였다. 그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선 상수는 들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얼른 집안을 살펴봤다. 비좁은 아파트였다. 장식물도 세간살이도 없는 썰렁한 분위기였다. 다행히 스팀이 들어오고 있어서인지 그런대로 집 안은 훈훈했다. 방 안에 들어가 누워 계세요. 제가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코트를 벗어 거실의 소파 위에다 걸쳐놓은 그녀가 상냥하게 말하자 그때까지 문간방 문 앞에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던 그가 조금 웃어 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난... 선생님은 모르셔도 돼요. 자, 어서 들어가 누워 계세요. 네? 집 안이 누추해서... 너무 간단해서 누추할 것도 없네요, 뭐.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입맛도 없고 해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프실수록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돋워야 해요. 제가 얼큰하게 매운탕 끓여드리려고 준비해왔어요. 조기 매운탕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그녀가 재촉하자 그는 더는 서 있기가 괴롭다는 듯 그만 말없이 곁에 문간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그때부터 불이 나게 일을 서둘렀다.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게 처음이 아닌데도 차츰 전에 없이 야릇한 기분을 느꼈다. 강민호의 집에서 그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의 기분과는 딴판이었다. 하늘임과 단 둘이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금 허준이란 사내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남자를 위해 그러고 있었다. 일이 흥겨웠다. 음식이 마련되자 조심스레 문간방으로 옮겼다. 그러자 몸을 일으켜 앉은 허준은 더없이 훈감하게 느끼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가 마음 편히 식사하도록 방에서 나와 방문을 닫아주었다. 다음엔 집안 청소를 해야지. 그녀는 목욕실로 들어가서 걸레를 물에 빨아들고 나왔다. 유리문들을 활짝 열어젖히고 먼지를 턴 다음 물걸레질을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그냥 건성으로 하기로 했다. 집안 청소를 대충 끝내자 곧 슬그머니 아파트를 나섰다. 밖에 눈은 여전했다. 아까보다도 사뭇 펄펄 휘날리고 있었다. 건물 1층으로 내려온 그녀는 약방을 찾아가 감기와 몸살약을 주문했다. 주인 겸 약제사인 듯한 여자가 물었다. 누가 알으시나요? 그러자 상순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했다. 애기 아빠가요. 언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심하신가요? 네. 오늘은 직장에도 못 나가셨는걸요. 약을 조제해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상순인 그만 쿡쿡 웃었다. 이쪽을 잘 아는 누가 그 대화를 들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녀는 새삼스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약봉지를 들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이미 식사를 끝낸 허준은 그릇들을 주방으로 옮겨놓은 다음 거실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디 다녀오십니까? 약방에요. 하하, 약까지. 식사 후 30분마다 한 봉지씩 드시래요. 너무 고마워서 이거. 몸도 불편하신데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태껏 방 안에만 누워 있었더니 그만 답답해서. 아가씨도 이리로 와서 앉아요. 그녀가 소파의 한편에 나란히 자리하자 사뭇 생기를 되찾은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그런데 내가 앓고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소? 아줌마한테서 들었어요. 혜림 씨가? 그럼 혜림 씨는 또 누구한테 들었을까? 영옥 아줌마가 전화로. 무지개 미용실 원장님 아시죠? 그러자 그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원장은 또 어떻게? 그가 꼬치꼬치 관심을 보였지만 상순이는 그저 심드렁하게 느껴져서 얼른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영옥 아줌마는 우연히 알게 되셨나 봐요. 아줌마는 지금 집에 계신가요? 어쩜 지금쯤 함께 외출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옥 아줌마랑 두 분이서요. 지금 밖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아마 혜림 씨는 혼자서라도 외출했을 거예요. 눈을 퍽 좋아하던 여자였으니까. 그가 조금 웃자 야릇한 흥미를 느낀 상순이가 넌지시 물었다. 선생님은 우리 아줌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무엇을? 혼자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요. 글쎄, 강민호라는 그분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분 요즘에도 찾아옵니까? 이따금씩. 선생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군요. 혜림 씨는 아직도 그분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쓸쓸해진 그의 표정을 엿본 상순인 그런 그가 마음에 안 내켰고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몸을 일으킨 상순이가 말했다. 이따 저녁 때 다시 오겠어요. 방으로 들어가 편히 쉬세요, 선생님. 그럴 거 없다며 허준이 말렸지만 상수는 이따 또 들를 생각이었다. 아파트를 나선 그녀는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눈발은 여전했다. 그새 내린 눈은 하얗게 길을 덮고 있었다. 그 모자상은 물 없는 풀장의 돌 받침대 위에 그냥 앉아 있었다. 눈을 맞아가며 엄마와 아기가 놀고 있었다. 상순이는 아까보다도 더욱 그 모자상이 정겹게 여겨졌다. 문득 품에 안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자 상수는 마치 그 아기에게 자신의 한쪽 젖꼭지가 빨리고 있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맛보면서 발그스름하게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그 야릇한 황홀감을 애써 지우고 싶진 않았다. 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막 한 길을 건너려고 할 때였다. 두 여자가 길을 건너오고 있었다. 혜림과 영옥이었다. 아줌마! 그녀가 부르자 영옥이 다가왔다. 상순이 아니냐? 어딜 가세요, 두 분이서? 상순이가 묻자 길을 다 건너와 발걸음을 멈춘 혜림이 말했다. 영옥 아줌마랑 은행에 간다. 허 선생님은 어떠시니? 생각보다는. 하지만 애써 참으시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이따가 저녁 때 또 들러야겠어요. 그러렴. 그럼 다녀오세요, 아줌마. 상순이는 한 길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런 상순이의 뒷모습을 잠깐 동안 지켜보며 서 있던 그들도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다. 상순이 저 가시나 올해 몇 살이냐? 영옥이 물어보자 혜림이 가볍게 대꾸했다. 24이야. 어느새 그렇게 결혼할 나이로구나. 그래, 시집 가겠다는 말 하지 않아? 싫대. 나름대로 사내들에게 질린 모양이로구나. 영옥이 웃어 보이자 혜림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봐. 하지만 결혼 않겠다는 말 저 가시나가 그저 해본 소리일 게다. 그러다가도 눈에 찬 사람이 나타나면 안 그러니? 글쎄, 그나저나 저 가시나 결혼하면 알뜰하게 살림 잘할 거다. 가시나가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런가 하면 상냥하고 착해. 은행은 멀지 않았다. 저만큼 단층 건물이 보였다. 그들은 그리로 걸어가서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은행에서 돈을 찾은 혜림이 그걸 이쪽으로 건네주었다. 고맙다, 혜림아. 돈을 핸드백에 잘 챙겨 넣은 영옥이 말했다. 고맙기는. 환한 표정으로 혜림이 웃어 보이자 함께 은행을 나서며
영옥이 넌지시 말했다. 넌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궁금하지도 않니? 꼭 필요한 데다 쓰겠지 뭐. 이런 바보가시나. 왜? 그렇게 관심도 없는 돈이라면 그만 내가 떼먹을란다. 그래도 괜찮다. 영옥도 혜림도 함께 웃었다. 차츰 눈발은 뜸해졌다. 그러나 거리는 온통 하얗게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행인들의 표정도 눈처럼 하나같이 밝아 보였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며 혜림이 말했다. 영옥이 넌 가게로 갈 거니? 물론이다. 너는? 누구네 집을 방문해 볼까 해. 선인의? 그 이웃이야. 얼마 전에 선인에 들렀다 나오는 길에 마침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배 언니를 만났어. 그랬니? 꼭 찾아오라고 내게 당부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만. 알았다. 그들은 헤어졌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혜림의 마음은 지금 내리는 눈만큼이나 푸근했다. 전에 없이 그랬다. 영옥을 도와주었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선희, 영옥, 상미. 고마운 친구들이었다. 대학 시절에 큰 신세를 지며 살지 않았는가. 그 후로도 그들에게 늘 짐이 되어 살지 않았는가. 그 친구들 중에 하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지금 강민호에게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이처럼 영옥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배려 덕분이었다. 강민호는 그녀에게 집을 사주었고 따로 예금 통장을 마련해 주었다. 우선 오늘의 경우처럼 필요할 땐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보통 예금 통장이었다. 성긴 눈발이 다시금 자욱해지고 있었다. 혜림은 길 건너 상가 제과점에 들러 커다란 케이크 한 상자를 사들고 나와 다시 길을 건넜다. 은재 언니가 집에 있을까? 어쩜 외출했는지도 몰라. 집에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고 없다면 케이크 상자만 식구에게 건네주고 얼른 선인애로. 그 아파트 경비원은 진작부터 눈에 익은 사람이었다. 선인애를 찾아가는 것이겠지. 그는 그쯤 생각할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혜림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의 문 앞으로 다가가서 초인종을 울려댔다. 곧 철제 문이 열리며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그 순간 혜림은 그만 섬뜩함을 느꼈다. 방금 문을 열어준 어쩌면 이 집의 가정부인 듯 싶은 저 여자. 얄부스름한 얼굴에 아직도 고운 티가 가시지 않은 그러나 이미 50세를 넘어 보이는 낯익은 저 얼굴. 어메, 이거 누구야? 혜림이 아니야? 그 늙은 여자의 등 뒤로 다가온 은재 언니가 반쯤 열린 문 앞에 넉나간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혜림에게 재촉했다. 왜 그러고 서 있니? 어서 들어오라고 어서. 그녀의 말에 늙은 여자는 뒤돌아서더니 실내로 들어가 버렸고 비로소 애써 가다듬은 목소리로 혜림이 겨우 말했다. 안녕하셨어요, 언니. 그동안 소식이 없어 궁금했다고. 어서 들어와. 그들은 곧 거실로 들어갔다. 혜림을 소파에 앉히며 은자 언니가 말했다. 아직도 밖에 눈이 많이 내리는 모양이지? 네. 외출할까 하다가 날도 굽고 해서 그만두었다고. 여학생 시절 같았으면 이런 날엔 일부러라도 밖으로 달려나갔을 텐데 말이야. 이제 난 늙었나 봐. 그러면서 은자 언니가 저편 주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줌마, 여기 커피 좀 끓여와요. 은자 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생긴 거하고 다르게 여자가 굼떠서 답답해 죽겠어. 아까 그분 가정부인가요? 웬걸? 그럼 데리고 있던 가정부가 따로 있었다고. 기집애가 바지런했지만 성격이 가볍고 촐랑거렸어.
남들보다 낫다쉽게 대우를 해줬는데도 기술을 배우겠다나? 얼마 전에 나가버렸다고. 그랬군요. 식구들은 많고 당장은 그날그날 직업 소개서에 연락해 파출부를 불러다가 쓰는데 일을 잘한다 싶으면 음식 솜씨가 서툴고 그런대로 믿음직스러운 나이다 싶으면 몸을 사려 일에 꾀를 부리고 저 여자 그 나이에 오죽하면 파출부로 나섰을까 생각해서 어제 오늘 부려봤는데 안 되겠어. 참, 혜림인 어느 아파트 몇 층 몇 호에 살아? 전화번호도 일러줘. 탁자 위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집어들며 은자 언니가 물었다. 혜림이 일러주자 은자 언니가 그걸 얼른 메모지에다가 적었다. 그때 커피잔들이 담긴 쟁반을 조심스럽게 들고 늙은 파출부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알고 보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네. 그리고 우리 집 아래층 옆집엔 친구가 산다 그랬지? 네.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살자고. 은자 언니가 메모지와 볼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방금 커피잔들을 탁자 위에 벌려놓은 늙은 파출부에게 말했다. 아줌만 어서 상가에 가서 시장 좀 봐오세요. 돈과 바구니를 들려 늙은 파출부를 상가 식품점에 보낸 은자 언니는 그때부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혜림이 예상했던 질문들을 스스럼 없이 툭툭 해댔다. 혜림은 그때마다 어물어물 대꾸하며 나머지는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언젠가는 드러날 사실들이었지만 당장은 고개사처럼 아슬아슬 위기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윽고 혜림이 몸을 일으켰다. 가려고? 또 놀러 올게요. 모처럼 놀러 왔다가 이처럼 빨리 돌아가다니. 아니에요. 또 들를 때가 있어서. 죄송해요, 언니. 이미 현관 앞까지 걸어나간 혜림의 뒤를 하는 수 없이 따라가며 은자 언니가 말했다. 그럼 자주자주 놀러 와. 나도 혜림이네 집에 놀러 갈게. 네, 언니. 문 밖까지 따라오려는 은자 언니를 애써 집 안으로 들여보낸 혜림은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얼른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쫓기는 사람처럼 그녀의 가슴은 뛰었다. 건물 1층까지 내려왔다. 현관의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행이었다. 허둥대며 건물을 벗어나면서 주위를 휘휘 살펴봤다. 그 늙은 여자는 역시 눈에 띄지 않았다. 혜림은 걷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상가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엄마였다. 틀림없었다. 틀림없이, 틀림없는 엄마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지금 이렇듯 허겁지겁 멀어져 가고 있었다. 얼마쯤 걸어가자 한 길이 나타났다. 비로소 조금 마음이 놓였다. 이미 눈발이 그쳐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방금 손님을 내려놓은 택시가 그대로 멎어 있었다. 그녀는 얼른 택시의 뒷좌석으로 올랐다. 차가 떠났다. 어디로 가시죠, 손님? 택시 운전사가 물었다. 아, 네. 그냥 달리세요.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었다. 멀리 떠나가고 싶었다. 갑자기 짙은 외로움을 느꼈다. 누군가 만나서 실컷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쪽을 잘 아는 사람은 싫었다. 감추어져 있던 치부인 엄마가 행여 드러날까 겁이 나서였다. 부끄러웠다. 갑자기 차를 세웠다.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다. 그렇지. 송여사의 집이 이 근처지. 그날 늦게 전화를 걸었던 송정란은 이후로도 2차례나 전화를 걸어왔다. 그때마다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친절한 여자, 고마운 여자였다. 이럴 때 그녀를 찾아가서. 송정란은 마침 집에 있었다. 그녀의 뜻밖의 방문에
너무너무 반가워했다. 그러나 해림은 생각과는 달리 많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1시간쯤 머물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해림은 다시 일어섰다. 송정란은 눈길에 위험하니 자기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마 했지만 해림은 굳이 마다하며 혼자 나섰다. 눈길을 타박거리며 해림이 아파트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경비실 안에 서 있던 웬 늙은 여자가 문을 밀치며 슬며시 밖으로 나왔다. 해림은 깜짝 놀라며 주춤했다. 그리고 당황하며 어물거렸다. 상대방도 조금 어줍은 표정으로 멈칫거렸다. 해림은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주춤주춤 늙은 여자가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또 복도로 내려서서 걸어가면서도 해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따르고 있는 늙은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윽고 발걸음을 멈춘 해림이 초인종을 길게 3번 울려댔다. 우리 식구, 그래봤자 2사람뿐이었지만 그런 암호를 사용하자고 며칠 전에 상순이가 제의했었다. 곧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비로소 입을 연 해림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자 말없이 뒤따라 들어온 늙은 여자가 얼른 문을 닫았다. 저분 누구세요? 낯선 여자를 지켜보며 상순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상순아. 해림이 넌지시 말을 건넸다. 너 허 선생님 댁에 가봐야 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아도 다녀오렴. 알았어요. 해림과 낯선 여자의 표정을 다시 한번 힐끔 살핀 상순이는 야릇한 낌새를 눈치채자 더는 말없이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집안에서 상순이가 나가버리자 전등불이 밝혀진 실내 거실에는 해림과 정여인 뿐이었다. 그들은 지금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다. 꼿꼿이 앉은 채 해림은 여자의 모습을 건너다보고 있었다. 낡은 코트에 가난한 옷차림이었다. 가냘픈 몸매, 갸름한 얼굴, 이따금씩 활짝 열리곤 하던 커다란 두 눈. 해림은 지금 여자의 얼굴에서 옛날 그 예쁘던 엄마의 모습을 하나씩 캐내고 있었다. 그리고 비록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 늙은 여자는 그때 그 여자임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그 집에서 탁자에 놓인 그 메모지를 보고서 난 그 집 일을 관두기로 했다. 지금 댁으로 돌아가시던 길인가요? 그래. 여자가 코트 주머니에서 담뱃갑과 성냥갑을 꺼냈다. 담배를 피우시는군요. 그래. 해림은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재떨이를 들고 나왔다. 강민호를 위해 진작 마련해둔 것이었다. 담배를 피워문 정여인이 조금 밝아진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남편은 언제쯤 돌아오니? 그러자 해림은 애써 쌀쌀하게 말했다. 없어요. 없다고? 네, 그래요. 아니, 왜? 없다는 게냐?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알았다. 그럼 아까 그 처녀는 누구냐? 동생이에요. 네게 동생이? 그것도 아실 필요 없어요. 너는 성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네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러나 이미 지나간 얘기가 아니냐. 이제 와서 들춰보면 뭘 하겠니? 서로가 괴로울 뿐. 안 그러냐? 여전히 뻔뻔스러우시군요. 뻔뻔스러워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함께 얘기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너무하는구나. 갑자기 슬퍼진 목소리였다. 그래. 그만 돌아가마.
나도 오늘은 네 앞에서 더는 할 말이 없구나. 하지만 보고 싶을 땐 다시 찾아와도 되겠니? 얘야, 해림아. 그래도 해림은 입을 열지 않았다. 두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었다. 괴로운 표정이었다. 가겠다. 정여인이 일어섰다. 그렇게 하세요. 뒤따라 일어선 해림은 저쪽으로 걸어가 핸드백 속에서 1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미 현관 앞에 서 있는 정여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가실 때 차비나 하세요. 이렇게 많이? 안녕히 가세요. 그래, 고맙다. 잘 지내거라. 여인은 냉큼 돈을 받아들고는 가버렸다. 그러나 해림은 닫힌 문 앞에 아직 머물러 있었다. 몸 한번 까딱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엄마. 비로소 그녀는 그렇게 소리내어 불러봤다. 이윽고 두 눈에서 눈물이 샘물처럼 솟구치기 시작했다. 차츰 흐느껴 울었다. 해림은 자신이 너무했다 싶었다. 아무리 미워도 그러는 게 아니었다 싶다. 어디서 살고 있을까? 함께 달아났던 그 사내와 지금도 살고 있을까? 하지만 피가 섞인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혈육. 엄마는 오늘 얼마나 섭섭했을까? 내가 다시 보고 싶어질까? 다시 찾아줄까? 다시. 해림은 괴로웠다. 미움에 앞서 엄마가 다시 보고 싶어졌다. 그러다가는 다시 미워지고 그러다 다시 보고 싶어지고. 다음 날 아침이다. 10시쯤에 송정란에게 전화가 왔다. 해림은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벌써 알고 있다. 어쩌녁 느닷없이 집을 찾아온 해림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송정란은 지나가는 말로 넌지시 해림에게 말했다. 아무리 큰 돈을 움직이는 생활이긴 해도 어떤 때는 자잘한 돈 한두 푼 때문에 애태울 경우가 있다고. 내일 아침에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바로 내일 저녁 때 갚겠다고 했다. 외로워서 찾아갔던 집인 만큼 그렇게 하자고 선뜻 승낙했다. 송정란은 지금 보나마나 그 약속 때문에 전화했을 것이다. 10분쯤 지나서 누가 초인종을 울렸다. 송정란이 보낸 그 집의 운전사일이라. 해림은 예금 통장과 도장을 꺼내 상순이에게 주며 저 사람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아 들려보내라고 일렀다. 또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요. 강민호였다. 어쩐 일이세요? 연말이라 이것저것 회사 일이 바빠서 그동안 전화마저 못하고 지냈어. 강민호는 요즘에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했다. 아직도 그는 정명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물론 입적도 시키지 않았다 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노인네가 이것저것 부쩍 서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네가 그럴수록 정명선이 더욱 미워진다고 했다. 그럴수록 당신이 더욱 그리워진다. 이럴 바엔 차라리 멀리 도망을 가자. 이민을 가서 살자며 웃지 않고 말했다. 그런 생각일랑 버리세요. 해림은 이어 그를 나무랬다. 불행은 한 여자만으로 좋게 해요. 당신 내 성격 잘 알잖아. 싫은 사람과는 요만큼도 함께 지내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어. 생각하기조차도 싫다고. 그러니 어쩌겠어.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 여잔 그 애들의 엄마예요. 그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 참으셔야 해요. 그리고 노력하셔야. 우린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까? 지난 날처럼. 그때보다 더욱 뜨겁게 아껴가며. 내 마음 알겠어, 해림?
그는 결코 농담이 아니라면서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날 밤 혜림이 상순과 나란히 자리에 눕자 은근한 어조로 상순이가 말을 꺼냈다. 아줌마, 허 선생님이 아줌마에게 감사하다는 말 또 전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감사를 받을 만한 일을 했어야 말이지. 나보다는 오히려 상순이 네가. 안 그러니? 내일부터는 사무실에 출근하시겠대요. 다행이로구나. 알고 보니 허 선생님 참 소박한 분이에요. 어떤 점에서? 혜림이 묻자 상순이가 말했다. 아까 낮에 그분 댁에 들렀을 때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분께 넌지시 물어봤어요. 혹시 앞으로 결혼하신다면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시냐고요. 그랬더니 흙을 좋아하는 여자라잖아요, 글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니? 그러지 않고요. 아줌마 말씀에 그분 대학 교수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면 역시 공부 많이 하고 집안이 부유한 여자를. 안 그래요, 아줌마? 더 물어봤어요. 앞으로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시겠냐고요. 그랬더니 시골로 가서 두더지처럼 흙을 뒤지며 살고 싶으시대요.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땅을 갈며. 얼마 전에 모친상을 당하셨대요. 참 안 되셨어요, 그분. 그랬구나. 그때였다. 지금까지 반드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얘기해온 상순이가 슬며시 이쪽으로 돌아놓으며 불렀다. 아줌마. 흠칫 혜림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지켜보면서 상순이가 말했다. 어쩌녁에 오셨던 그분 누구세요? 누구기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넌 그분이 집안에 들어서시는 순간 알았는걸요. 아줌마랑 두 분이서 얼굴이 닮았기에. 이제 앞으로 자주 오실 건가요? 기분에 내일쯤 또 오실 것 같네요. 볼 거자. 네, 일찍 주무세요, 아줌마. 상순의 말은 옳았다. 그 다음날 아침나절에 정여인이 찾아왔다. 혜림보다 상순이가 더 반가워했다. 그런 상순에게 정여인이 말했다. 집에 술은 없니? 술도 마시는군요. 내키지 않은 어조로 혜림이 물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정여인은 아무래도 술 한 잔이 꼭 마시고 싶다 했고 자기는 맥주보다는 독한 소주가 좋다. 그러니 그걸로 한 병 사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억양이나 표정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지시나 명령에 가까웠다. 혜림은 그만 어처구니가 없었다. 상순 역시 마음이 언짢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가로 가서 술 한 병과 이것저것 안주 될 만한 것들을 사들고 돌아왔다. 그러자 정여인은 마치 갈증이나 풀듯 술 몇 잔을 거듭 마시고 나더니 아까 집안에 들어섰을 때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표정, 생기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혜림이, 너는 지금도 나를 잔뜩 원망하는, 못마땅해하는, 측은해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 너로서는 그럴 만도 하지. 어린 너를 두고 떠난 어미였으니까. 두고 떠난 게 아니라 버리고 달아난 여자였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 그럼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어쨌든 나는 그 후로 고생이 많았단다. 알고 보니 놈은 네 아버지보다 더욱 못된 술주정뱅이인데다가 성질마저 거칠고 아빤 본래부터 못된 술주정뱅이가 아니었어요. 착하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집을 나가서 처음엔 술집도 해보고 다방도 해보고 그러나 결국 오래가지 못하더구나. 모두가 놈 때문이었다. 배운 것도 기술도 없이 마누라 수입에 얹혀 사는 꼴에 나 몰래 또 다른 계집을 사귀고 나를 마구 두들겨 패고 지겹다 못해 도망치면 어찌어찌 찾아와서는 모질게 팬 다음 끌고 가곤 했다.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듣기 싫더라도 조금만 더 듣거라. 그동안 혼자서 야금야금 술병을 거의 다 비우고 난 정여인은
새로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도 난 지금까지 놈과 살고 있다. 왜냐고? 속죄하려고. 어린 딸과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 년이었기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이겠거니 여기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싫더라도 놈과 여태껏. 하지만 요즘에 우리 생활은 말이 아니란다. 영감은 오래전부터 알아 누워있고 변두리 산동네 단칸방도 그나마 도시계획인가 뭔가 시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 그러니 이 겨울에 어디로 가겠니? 당장 돈이 있어야지. 생각 끝에 이렇게 다시 찾아왔다. 요즘에 남의 집 방을 얻자면 아무래도 이래저래 300만 원이. 그걸 저더러 보아하니 넌 나보다 생활이 낫지 않니? 그까지 돈 좀 해줄 마음만 먹는다면야. 안 그러냐? 돈이 없어요. 혜림이 말하자 갑자기 뻘요통해진 어조로 정여인이 빈정거렸다. 돈 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의시될 것 없다 얘야. 그럼 우린 어쩌란 말이냐? 그렇다고 거리로나 앉을 수도 없고 너희 집엔 빈방이 여럿인 모양인데 이리로 이사 올 수밖에. 설마 네가 날 내쫓기야 하겠니? 만약 그런다면 이웃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 은자 언니인가 뭔가 하는 여자가 너를 어떤 눈으로 보겠니? 안 그러니 얘야? 정여인은 물끄러미 딸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짓궂은 시선이었다. 혜림은 그런 시선이 싫었다. 버티며 견디기가 힘겹고 역겨웠다. 앞서 섬뜩함을 느꼈다. 혜림이 알기에 엄마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였다. 자기가 짓거린 말들을 행동으로 선뜻 옮길 수 있는 여자였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돈을 해달라는 건 아니다. 하루 이틀 좀 늦어도 괜찮다. 그 대신에 약속을 하마. 네가 돈 마련을 해주면 다시는 네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어떠냐? 정말인가요, 그게? 혜림이 묻자 정여인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약속하마. 네가 원한다면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겠다. 이윽고 혜림이 말했다. 알았어요.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뜻이냐?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물론이다. 활짝 웃어 보인 정여인은 몸을 일으키며 말을 덧붙였다. 말이 난 김에 부탁인데 돈은 모쪼록 빨리 마련해다오. 내일 다시 오겠다. 정여인이 돌아가자 문을 닫아 걸고 거실로 돌아온 상순이가 대뜸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쩌자고 아줌만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쩌겠니. 그때까지 소파에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혜림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하자 상순이 잔뜩 겁먹은 소리로 말했다. 어쩌죠, 아줌마. 저분은 또 오고 또 오고 그럴 뿐이에요, 아줌마. 네, 김용훈 작가님의 안개꽃 12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번의 이야기가 남아있네요.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